저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단 한 번의 세계 일주를 위해서요. 저는 서인숙입니다. 이제 63세입니다. 저는 평생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카페에서도 했고, 편의점에서도 했고, 호텔 청소도 했습니다. 저는 명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직급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의 아내이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일주입니다. 유럽의 파리, 이탈리아의 로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그리스의 산토리니. 저는 이곳들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일강을 보고 싶었습니다.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싶었습니다. 호주의 아름다운 대보초를 스노클링으로 봤으면 좋겠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매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저는 30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의 옷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에 간 후에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일했습니다. 시급은 6,500원이었습니다. 하루에 39,000원을 벌었습니다. 정오에 카페를 나와 나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을 일했습니다. 편의점 시급도 비슷했습니다. 하루에 또 39,000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약 8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의 절반은 집 생활비로 남편께 드렸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저의 비자금으로 모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저는 약 2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은 모두 세계 일주를 위한 비자금입니다. 저는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알까 봐서요. 저는 그 돈을 집의 여러 장소에 숨겨두었습니다. 옷장 밑에도 숨겨두었고, 냉장고 뒤쪽에도 숨겨두었고, 침대 밑에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통장입니다. 거기에 차곡차곡 돈을 입금했습니다. 매달 말 저는 그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일해야 할까? 언제쯤 세계 일주를 갈 수 있을까? 그렇게 5년 전 저는 마침내 2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계 일주 여행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항공권은 얼마나 될까? 숙박비는, 식비는,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1년 동안 세계를 도는데 필요한 돈은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저는 2억 5천만 원을 모았으니 충분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여행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이요. 저는 그 돈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의 삶 자체였으니까요. 그것은 저의 꿈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저의 자유였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그 통장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떠날 수 있을까? 언제쯤 세계 일주를 떠날 수 있을까? 그렇게 5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이 계획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친한 친구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금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개월 전 일이 터졌습니다. 제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 얘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코인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날아갔어요. 제가 빚을 졌어요. 2억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억 원이라니. 그것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민재야, 정말로.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의 2억 원 빚과 저의 2억 5천만 원 비자금을 생각했습니다. 그 둘은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집으로 와라.
아버지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아들이 집으로 왔을 때 저는 아들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25년을 키워온 내 아들이 이렇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이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이혼 위기에 있어요. 아내가 저를 떠나려고 해요. 그리고 빚 때문에 파산하려고 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상황은 정말로 나빴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겠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요? 저는 아들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엄마의 30년치 노동입니다. 이것은 엄마의 꿈입니다. 엄마는 이 돈으로 세계 일주를 가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 너는 이혼 위기에 있고 파산 위기에 있어. 저는 상자 안에 돈을 센 후 아들에게 2억 원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져. 그리고 너의 빚을 갚아. 그리고 너는 다시는 도박에 손 떼지 마. 이것은 엄마의 자유다. 알겠지?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1년 여행은 어려울 것 같다. 석 달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30년치 꿈의 대부분은 이미 아들을 위해 포기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남편은 극도의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저의 남편 박영철은 67세입니다. 그는 전직 세무공무원입니다. 38년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남편은 가부장적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요. 남편은 저의 아르바이트를 항상 무시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일이 소일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돈에 기생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버는 돈이 뭐가 있어? 그것은 그냥 소일거리야. 저는 그 말을 30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더 많이 일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투자했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편은 제 과도한 일정을 눈치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제 일정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저는 조용히 아들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 돈은 엄마의 30년치 자유다. 넌 이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해. 그리고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마. 알겠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침대 밑에만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약하지 못한 유럽행 항공권 브로슈어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브로슈어를 매일 밤 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떠날 수 있을까? 언제쯤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나 왔어.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함께 은행의 대출 이자율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 몰래 돈을 가져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공동재산을 내 허락 없이 건드렸어. 그것은 배반이다. 그것은 가정 파탄이야.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이 행동에 대한 대가를 정하기로 했다. 남편은 이자율표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채무자가 된다.
당신이 가져간 돈은 2억 원이야. 그리고 당신은 매달 150만 원씩 15년 동안 나에게 갚아야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법적 계약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 더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용돈 벌이나 하던 주제에 가정을 파탄낼 뻔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는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편님, 저는 아들을 살리려고 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아들. 그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 자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나는 그렇게 가르쳤다. 자유경제 원칙에 따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어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관계없다. 당신은 내 허락 없이 돈을 건드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남편은 계약서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당신이 매달 150만 원씩 15년 동안 나에게 갚는다는 계약서다. 저는 그 계약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또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 계약서에 서명할 의무가 있다.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다. 저는 조용히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당신 돌아와. 여기서 끝내고 가.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했나? 30년을 일했습니다. 30년을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무시당했습니다. 항상 소일거리라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들의 이혼 위기를 막았습니다. 아들의 파산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채무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밤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없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직장에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무엇인가? 이 돈은 더 이상 세계 일주의 꿈이 아닙니다. 이 돈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일한 자유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아르바이트비를 더 모아서 남편의 150만 원을 매달 갚겠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채무를 갚은 후에 나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간 후에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 밑에 5천만 원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이 돈이 다 떨어질까? 언제쯤 남편의 채무에서 벗어날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 생일이 왔습니다. 아들이 고급 선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사업이 좀 나아져서요.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들은 고급 시계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아들. 너도 이제 좀 견뎌내는 것 같구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남편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그 돈이 너한테서 왔다고 하던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아들을 도와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돈이 정확히 얼마였나?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억 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2억 원이라니. 저는 침묵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저를 다시 거실로 불렀습니다.
나 왔어.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은행 거래 기록을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어. 너는 여러 달에 걸쳐 2억 원을 인출했다. 그것도 내 눈을 피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이다. 남편은 저의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여기다 매달 소비를 적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당신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남편은 계산을 해보였습니다. 당신의 월 수입이 180만 원인데 당신은 매달 100만 원을 집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어디론가 흘러갔다. 그것이 30년을 지나면서 2억 5천만 원이 되었다는 뜻이다. 저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비자금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일주 자금이었다. 맞지 않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 돈을 몰래 모아두고 세계 여행을 계획했다. 그것은 배반이다. 그것은 결혼 서약을 깨뜨린 것이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라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집에서 내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당신이 버는 모든 돈은 내 것이다. 공동재산이다. 따라서 당신의 돈도 내 것이다. 저는 처음으로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소유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꿈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노동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당신은 이제 내 채무자다. 당신이 부당하게 모은 그 2억 5천만 원은 이제부터 당신이 갚아야 할 것이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승낙한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당신의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 남아있는 5천만 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15년을 이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니, 30년을 이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은 나를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이 남편 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남편의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나는 나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혼 서류를 인터넷에서 출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공동재산을 남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의 모든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명시했습니다. 나는 내 명의의 은행 계좌와 내 명의의 여권, 그리고 남은 5천만 원의 자유를 요청한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작성했습니다. 저는 모든 공동재산을 남편에게 넘기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집도 자동차도 은행 예금도 모두요. 대신 저는 5천만 원과 제 여권 그리고 제 자유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이 끝났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침대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서류를 언제 남편에게 보여줄 것인가? 하지만 그 생각은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채무자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남편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마치 저는 공기인 것처럼요.
저는 그것이 남편의 또 다른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폭력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2주 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내가 정말 다시 일어서고 있어. 아내도 나를 용서했어. 우리는 다시 함께하기로 했어. 저는 기뻐했습니다. 다행이구나, 얘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끝났을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넌 우리 아들이니까.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너는 이제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을 거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는 이제 절대로 도박에 손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주 후 아들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또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빚을 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도박빚도 알게 되었고 아들의 이혼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나 왔어. 남편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가계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입출금을 추적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남편은 가계부의 여러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지난 30년 동안 월 평균 50만 원을 따로 보냈다.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남편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세계 여행을 위한 것이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돈으로 그 자식을 도왔다. 그 자식이 도박을 했는데도 말이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아들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다. 당신은 나의 권위를 무시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권위 자체였습니다. 제어와 통제의 화신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채무자가 아니다. 당신은 나의 죄인이다. 그 순간 저는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침대 밑에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남편을 향해 그 서류를 던졌습니다. 서류가 남편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미쳤나? 당신이 이혼한다고 해서 빚이 없어질 줄 아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당신이 요구한 모든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공동재산을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남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갈 거냐? 당신은 63세의 여자야. 아무도 당신을 고용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5천만 원, 여권, 그리고 예약하지 못했던 유럽행 항공권 브로슈어. 남편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것을 생각해. 이것을 생각해. 나가지 마.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새벽이었습니다. 맑은 새벽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요.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비행기 탈 시간인가요?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가고 싶던 비행기를 탈 시간이 되었어요. 택시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저는 제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모두 남편으로부터였습니다. 돌아와. 우리 다시 얘기해. 제발. 넌 어디 가? 넌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이렇게 하지 마. 제발. 나중에 메시지는 더 끔찍해졌습니다. 너는 내 집에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돈을 들고 나가는 거야. 그것은 절도다. 너는 법적으로 나한테 벌금을 물어야 한다. 넌 후회할 거야. 절대로. 저는 메시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공항 로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저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1년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석 달 정도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했습니다. 저는 예약되지 않은 항공권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편도 항공권을요. 저는 항공사 카운터로 갔습니다. 유럽행 편도 항공권을 한 장 주세요. 항공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하시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직원이 놀랐습니다. 오늘이요? 그럼 2시간 뒤 비행기가 있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저는 항공권을 사고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3,8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유럽에서 석 달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항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2시간 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뒤에 남겨진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이웃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온 비행기. 그것은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요. 1시간 후 항공 승무원이 음료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6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30년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업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호텔에서. 하지만 그 역할도 제 꿈 때문이었습니다. 제 꿈은 세계 일주였습니다. 그 꿈을 위해 저는 30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던 순간 제 남편이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아들이 빼앗았고 제 남편이 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유했으니까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저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의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 동안 꿈꿨던 것이다. 자유. 비행기가 착지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유럽의 거리였습니다. 저는 호텔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의 거리는 신비로웠습니다. 거리의 건물들도 거리의 사람들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았습니다. 낯설 속에서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아버지의 아내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아들의 어머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종업원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카페 안에서 저는 그냥 한 명의 손님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종업원이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밤을 호텔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리의 벤치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자유롭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관광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가봤던 곳들입니다. 에펠탑을 봤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봤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30년을 기다린 이곳이다. 내가 30년 동안 꿈꿨던 이곳이다. 이제 내가 여기 있다. 나 혼자. 저는 유럽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파리에서 2주를 머물렀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2달을 머물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루브르 박물관의 카페에서 매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저 자신을 만났습니다. 저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매일 던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저는 예술가였습니다.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감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저는 관광객이었습니다. 에펠탑을 보고 감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저는 철학자였습니다. 거리의 벤치에서 인생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저는 그냥 한 명의 63세 여자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파리에서 나와 저는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콜로세움을 봤습니다. 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수십 년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마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자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자유다. 그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거리는 활기차고 생생했습니다. 저는 거리의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젊은이들, 노인들, 아이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간다. 나도 이제 자유롭다. 그리스로 갔습니다. 산토리니의 해변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백색의 건물들, 파란색의 바다, 그리고 붉은 석양. 저는 해변에 앉아 영원히 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무언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의 돈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3,850만 원 중에서 남은 돈은 약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공항에 갔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사야 했습니다. 그 500만 원으로 충분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나? 나는 이제 뭘 할 건가? 나는 이제 누가 될 건가? 그 질문들의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나는 서인숙이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그냥 서인숙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지했습니다. 저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택시 기사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집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이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게 잠을 잤습니다. 20년을 기다린 후에 처음으로 푹 자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이드의 일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관광객들에게 유럽 여행을 설명하고 알려주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유럽을 알았으니까요. 제가 이제 자유의 맛을 알았으니까요. 제가 이제 인생을 알았으니까요. 나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돈이 아니라 저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정확히는 법원의 이혼 조정안에 따라 매달 130만 원을 보냈습니다. 15년 동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150만 원은 모두 제 것이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공연을 봤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다시 여행을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다시 여행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태국으로요. 다음에는 캄보디아로요. 그 다음에는 베트남으로요. 저는 계속 여행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저는 주말마다 여행을 갔습니다. 그것이 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일하고 여행하고 다시 일하고 다시 여행하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후 저는 남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서인숙에게 나는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용서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떠난 것에 대해 당신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떠나게 한 당신의 사유를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울고 싶었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나는 당신을 가둬두었습니다. 당신의 꿈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떠나야 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편이었던 박영철이.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이 쓴 글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의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계속 여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63세가 아닌 73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여행합니다. 여전히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30년을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내가 남편과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것일지 몰라도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니어 채널 실버로드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누군가의 아래에서 살고 있다면,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다면, 누군가의 꿈을 포기하고 산다면, 제발 용감해지세요. 제발 자유로워지세요. 제발 당신의 꿈을 찾으세요. 늦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63세에도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습니다. 70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당신 자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용감하세요. 서인숙이 유럽의 어딘가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이 새로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대한 공감이나 혹은 여러분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운 의견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이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복잡할지라도 결국 삶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타인의 인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진정한 행복과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저희도 멀리서 응원합니다.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실버로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